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통위에서 위치 정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태호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위치 정보의 이해와 서비스 활용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누군가 앞에 서서 이렇게 발표 내지는 강의 이런 걸 한 적이 처음이라 지금 상당히 떨리고요. 오늘 준비한 자료를 잘 설명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요. 저는 이제 2015년도에 방통위에 처음 입사를 해서 위치 정보 한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의 공직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년 기간 동안 한 3년 가까이를 제 위치 정보 업무를 한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토대로 오늘 이제 그 위치 정보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목차인데요. 먼저 이제 위치 정보가 뭔지에 대해서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그 위치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이제 무엇이 있는지, 그러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 체계가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방통위가 현재 위치 정보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그리고 관련 사업들을 순서대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 정보의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치 정보가 뭘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위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물건의 위치가 있을 수도 있죠. 또 이제 지형 지물의 위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동물의 위치, 생물의 위치, 여러 가지 다양한 위치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위치라는 단어 앞에 어떤 대상을 붙이게 되면 그 대상의 위치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근데 이제 방통위가 소관하고 있는 법률이 위치정보법이라고 있는데요. 그 법률상 위치정보의 개념은 조금 앞서 단순히 생각했던 위치정보의 그 개념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정보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이동성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둘째,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셋째, 취기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각각의 사항들, 각각의 요건들 모두가 충족되어야 법률상 위치정보의 정의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법률상 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지형 지물의 위치, 이를테면은 도로의 위치라든지 혹은 부동산의 위치 같은 경우가 이동성 있는 물건이나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치정보의 개념 정의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인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한 시간이라는 의미가,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시간이라는 의미가 매우 제한적인 어떤 시간대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정된 어떤 개인의 주소라든지 수년 동안, 몇 년 동안 어디 특정 지역에 거주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은 특정한 시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위치정보의 개념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세 번째 요건으로 취기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취기라는 것이 어떤 취기 기술을 통해서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통상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은 우리가 눈으로 어떤 사람의 위치라든지 어떤 물건의 위치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는 취기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본 정보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의 정의가 아니고요. 또한 우리가 어떤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위치가 여기에요 라고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보 자체도 취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치정보의 정의에서 또 제외가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 법률상 위치정보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개인에 관한 위치정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동성 있는 물건이나 개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인에 관한 개인 위치정보와 사물의 위치정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당연한 겁니다. 그 법률상 정의 자체도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물의 위치 정보도 개념 정의에는 없지만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 정보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당연한 것 같은데 왜 이거 위치 정보의 종류를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실무적으로 사업자들이
개인 위치 정보냐 사물 위치 정보냐에 따라 저희가 진입 규제를 차등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 위치 정보인지 사물 위치 정보인지가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그 유권 해석에 대한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유권 해석이 가장 크게 되는 게 그 개인 위치 정보이냐 아니냐인데, 그 개인 위치 정보는 특정 개인의 위치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가 통상 개인의 위치 정보는 우리 몸에다가 어떤 GPS 칩을 심지 않는 이상 그게 진짜 그게 개인 위치 정보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통상 이제 핸드폰 단말기를 통해서 위치 정보를 수집하면 그게 그 단말기 소지자가 그 개인이다, 그 개인의 위치다,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위치 정보는 좌표 값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자가 보유한 여러 가지 정보와 결합했을 때 그 사람을 식별할 수가 있으면 그게 개인 위치 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 사업자는 DB를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개인 정보와 관련된 DB, 위치 정보와 관련된 DB를 따로 보유하기 때문에 둘이 결합하지 않아서 우리는 누군지 모른다, 누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 라고 해서 개인 위치 정보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업자도 있는데, 지금 여기 단서를 보시면 위치 정보 자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보유한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고, 통상 그러한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례에 있어서도 다 개인 위치 정보로 보아 사업자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위치 정보의 개념을 먼저 살펴봤으니까요. 그런 위치 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비스를 살펴보기 전에 그런 위치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냐, 수집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도 정확히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말기에 이제 GPS 모듈이 다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GPS를 기반으로 위성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 단말기에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어떤 측위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지국 기반의 위치 정보 측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통상 기지국은 이동통신사가 이제 구축을 하기 때문에 통신사 정도가 기지국 기반의 어떤 위치 정보를 수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와이파이라든지 비콘, RFID, 그 다음에 지구, 자기장, 이런 여러 가지 측위 기술을 통해서도 특정 단말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그런 기술을 통해서 어떠한 서비스들이 되고 있는지를 이제 보시면요. 물론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고요. 스마트폰 안에 앱마켓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앱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미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앱들 중에서도 위치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유형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좀 뽑아봤는데요. 그게 먼저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둔 부모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등하원할 때 출결 여부를 부모한테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 안전 서비스가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특정 장소에 가기 위해서 그 목적지까지의 어떤 최적의 경로를 안내해주는 티맵과 같은 그런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있습니다. 또한 그 내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주변의 상점이라든지 혹은 어떤 숙박 정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어떤 정보들을 알 수 있는 지도 서비스도 있고요. 오토어 서비스라고 해서 또 콜택시를 내 위치에 오게끔 해주는 그런 콜택시 서비스도 있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통위에서는 매년 그 위치 정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그 실태 조사를 하는데요. 그 위치 정보 사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한 2,700여 개 정도 사업자가 있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위치 정보 사업자는 아까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위치 정보 사업자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를 모두 포함하는 그 숫자고요. 한 2,700여 개 사업자가 있는데, 그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실태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실태 조사를 진행할 때 너네가 어떤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냐, 또는 매출의 규모가 얼마냐, 조직 인력은 어느 정도 되냐,
혹은 위치 정보를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냐,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해가지고 통계를 내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업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현재 너네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유형이 어떤 게 있고, 나중에 향후에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할 것 같냐,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서비스는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지도 및 내비게이션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순으로 이제 응답을 했고요. 근데 향후에 어떤 위치 기반 서비스들이 보다 이제 증가할 것으로 통상 많이 상용화될 것으로 생각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요즘에 뭐 AI도 그렇고 IoT 뭐 그런 기술들이 점차 이제 발전하니까 빅데이터를 이제 분석해서 이용자한테 어떤 맞춤형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이제 향후에는 보다 더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더 상용화되고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응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희는 이미 어떤 위치 기반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뭐 다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직에 있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마련하거나 어떤 법제도를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 미래를 약간 예상을 해서 그러한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그런 법제도를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먼 미래에는 어떤 위치 기반 서비스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고정관념 때문에 사실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게 있을지를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지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제가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먼 미래에 과연 어떤 서비스가, 위치 기반 서비스가 있을까? 독창적이고 아주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것들을 알려달라 했더니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좀 알려주긴 했는데, 그 중에 한 세 가지를 제가 뽑아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 AI 기반의 개인 안전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현재 그 특정인의 위치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정보, 이렇게 보이는 어떤 정보들을 막 수집해서 위험 요소를 파악한 후에 그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안전 정보를 알려주는 뭐 안전 서비스가 있었고요. 또 이것 저는 이게 지금 현실화 됐으면 좋겠는데, 특정 장소에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장소에서 과거 또는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살던 집에 지금 가보면 다 바뀌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다시 그 자리에 갔어요. 근데 과거의 그 시점의 기억은 내 머릿속에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서비스들을 통해서 그 과거의 경험을 다시 한번 되찾아보는 것도 엄청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장소에서 그 개인이 느낀 감정이나 생각을 기록하고 비슷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과 서로 연결해서 뭐 소통하고 뭐 이렇게 해주는 서비스. 아주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심도 있게 고민해 본 건 아니지만, 내가 과연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 혹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진짜 현실화돼서 사람들한테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과거의 추억들을 되살려 줄 수 있을까? 실제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고요. 아무튼 이런 서비스들이 나타나게 되면 물론 부작용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위치 정보가 이제 산업적으로 활용되면 우리한테 편의성을 주는 게 있는 반면에, 위치 정보라는 게 유출되거나 오남용되면 그게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 미래의 서비스를 예정해가지고 어떤 법제도를 개선하고 이런 데 있어서 고민이 깊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위치 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이제 알아봤고요. 그러면 현행 그 위치 정보 법 제도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위치 정보법은 2005년도에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얼마 안 됐죠? 한 20년 정도, 20년 채 안 됐는데요. 그때 2005년도에 법 제정 당시를 한번 되돌아보면 그때 막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한 시점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이 보급됨에 따라서 그 GPS 모듈이 탑재되어 있으니까 GPS를 기반으로 한 위치 정보
서비스가 어떤 차세대의 어떤 핵심 서비스로 급부상할 거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생활, 그러니까 위치 정보가 무분별하게 사용됨에 따라서 사생활 침해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그 위치정보법이라는 거를 제정을 하게 이릅니다. 네. 현행 위치정보법 목적 규정을 보면 제1조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위치정보의 유출, 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이제 쭉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라는 것이 이제 맨 앞쪽에 있긴 해서 맨 앞쪽에 있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보호뿐만 아니라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금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한 이용과 이용 활성화와 관련돼서도 목적 규정에 명시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행 위치정보법 체계는 이제 그 보호와 이용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호적인 측면에서는 사업자의 어떤 진입 규제를 두고 있고, 그리고 위치 정보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 긴급 구조와 같은 공공 목적에서의 위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규정, 그 다음에 산업적으로도 활성화할 수 있게 우리 방통위가 어떤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들을 법적으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사실 뭐 이거는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쭉 제가 설명할 테니까 좀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위치정보 사업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시면 위치정보 사업자와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로 나뉘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게 두 가지를 합쳐서 총 한 2,700여 개 사업자가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위치정보 사업자가 뭐고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가 뭔지를 설명을 드리면, 위치정보 사업자는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직접적이고 능동적으로 이제 수집하는 그런 사업자입니다. 이동통신사라든지 구글, 애플과 같이 단말기를 이제 보유하고 있거나 이렇게 단말기를 통해서 직접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업자죠. 이 외에도 자동차 제조사도 있습니다. 자동차에다가 GPS 모듈을 장착해서 수집하고 있죠. 현실적으로도. 그런 차량 제조사도 위치 정보 사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집된 위치 정보를 가지고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한테 위치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는 그 제공받은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이용자한테 위치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를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 구조 내에서 지금 위치 정보가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수집이나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용자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로 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사업자의 유형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지만 진입 규제는 차등적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치 정보 사업자는 직접적으로 이제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기반 서비스 사업자에 비해서 위치 정보 사업자는 그러니까 이용자들의 광범위한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개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이라는 진입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물 위치 정보라든지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는 신고 규정을 둠으로써 사업자들한테 어떤 진입을 할 때에 어떤 요건들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개인 위치 정보 사업자는 원래는 허가제였습니다. 엄격하게 이제 허가제였었는데 얼마 전에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등록제로 이제 전환됐고요. 등록제로 전환됐다 하더라도 사업자는 위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물적 시설, 설비들을 갖추어서 요건들을 충족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다음
그 개인 위치 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정들을 이제 또 두고 있는데요. 법 체계상. 그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업자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근데 이제 거의 유일하게 누구든지라고 해서 이제 일반 국민 누구한테도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그 규정인데요. 누구든지 개인 동의 없이 개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어요. 이랬을 때는 이렇게 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가장 기본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흥신소 사례를 들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위치 GPS 장치를 뭐 차량에 부착해가지고 몰래 뭐 파악하는 뭐 그런 뭐 자는 당연히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나머지 사항들은 사업자에게 이제 적용되는 규정들이에요. 그래서 위치 정보 사업자들은 위치 정보를 이제 보유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유출되고 오남용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치 정보의 취급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또는 접근 권한자를 지정하는 등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또 위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뭐 어떤 방화벽을 설치한다든지 암호화를 한다든지 어떤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적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위치 정보 이용 약관을 별도로 이제 만들어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한 이용 약관은 이용자가 알기 쉽게끔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위치 정보 주체의 권리와 관련된 규정도 이제 두고 있는데요. 보통 그 정보 주체는 사실 이런 권리가 이렇게 법률상, 법 제도상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잘 이용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저조차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것 같고. 그렇지만 이러한 권리와 관련된 규정들을 이제 둠으로써 그 헌법상 보장된 어떠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주요 그 규정들을 좀 보시면 위치 정보를 이용할 때 동의를 받고 사업자들이 위치 정보를 수집해서 어떤 서비스에 활용합니다. 근데 이용자가 그 중간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거에서 이제 그만해줘 라고 요구를 하면은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됩니다. 거부해서는 안 되고요. 거부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한 어떤 위치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사실 확인 자료 같은 것들을 사업자한테 요구를 했을 때 당연히 그것을 응해서 이제 이용자한테 제공을 해줘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또한 그 동의 철회, 그 언제든지 그 사업자한테 개인 위치 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가 있고요. 동의를 철회했을 때는 그 개인 위치 정보가 무분별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파기토록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정보 주체의 권리와 관련해서도 엄격히 지금 충분히 지금 법률상에 이제 규정하고 있고 이제 보다 이런 주체의 권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이제 위치정보법은 이제 보호뿐만 아니라 공익 목적으로도 위치 정보가 이용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긴급 구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이제 위치 정보가 활용되거든요. 이 지금 체계입니다. 이제 만약에 구조 대상자가 119나 112에 신고를 했어요. 전화를. 그러면 전화를 받잖아요. 그러면 구조기관에서는 그게 이제 긴급 상황인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의 위치가 빨리 파악되어야지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동통신사에다가 구조 대상자의 위치 정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요청할 때에 그 측의 기술들은 기지국이나 GPS, 와이파이 이 세 가지의 기술들을 요청하게 되고요. 그러면 위치 정보 사업자는 이 구조 대상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일단 받아요. 받아가지고 우리 가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자인 이동통신사에서 이 측의 기술별로 위치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혹시 뭐 좀 이해가 가셨나요? 네, 너무 빨리 설명이 좀 부족해가지고 아무튼
이러한 지금 긴급구조 상황에서 개인 위치 정보가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측이 기술별로 약간 장단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지국 기반의 위치 정보는 상당히 빠르게 추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긴급구조기관에서 기지국 기반으로 온 위치 정보를 가지고 먼저 출동을 하게 되죠. 대략적인 위치를 아니까 일단 먼저 출동을 하게 되고, 다만 넓은 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는 구조 대상자를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밀측이인 GPS라든지 와이파이 기반으로 구조 대상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GPS도 단점이 있어요. 실내 측이가 잘 안 되고요. 일반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빌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위성이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잘 측이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GPS 기반도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 기반으로 좀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위치정보 현행 법 체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동안에 그러면 위치정보법이 개정된 경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도에 위치정보법이 제정이 됐고요. 그 제정된 이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한 두 차례에 걸친 법률 개정이 약간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이 공통점이 있죠. 위치정보 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했다라는 것이 이제 공통점인데요. 사실 18년도, 21년도 각각 개정됐지만 이 개정할 때 이게 법률에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좀 관여를 했기 때문에 또 이제 또 반영을 했거든요. 농담이고요. 아무튼 이 지금 진입규제 완화를 했다는 것이 유의미한 이유가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고 이렇게 위원회 조직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만들고 규제를 개선하고 그런 성공적인 어떤 4차 산업을 이루기 위해서 산업혁명위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규제 제도 혁신 해커톤이라는 행사를 개최를 했어요. 해커톤 이 행사가 뭐냐 하면은 그 정부 관계자와 민간의 이해관계자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1박 2일 동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해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개선되어야 될지를 논의를 해요. 논의를 해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그때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입니다. 그 민간에서는 이 위치정보법이 상당히 인식이 좀 저조해요. 그리고 인식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진입규제를 이제 두고 있는데 이게 위치정보법이라는 것이 이제 다른 국가에는 없는 법률이거든요.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은 위치 정보를 수집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방통위에 무슨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런 행정적인 것 때문에 인력이나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유발되고 실제 사업을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 해커톤 행사에서 그런 내용들을 합의를 했고 진입규제를 일단 완화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향후에도 저희는 법률 개정을 계속해서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정부에서의 국정과제에도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라는 항목 내에 모빌리티 산업진흥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법 개편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정보법 개편 사항을 그럼 위치정보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라는 거를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고, 그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진입규제는 완화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행 진입규제도 완화하면서도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치 정보를 보호하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국정 과제이다 보니까 사실은 올해나 또는 내년 초까지는 좀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추진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위치 정보와 관련해서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그리고 사업이 뭔지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네.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요. 또한 사업자, 위치정보 사업자 대상으로 위치정보 보호 조치라든지 위치정보 법 제도와 관련해서 1년에 한 6번, 6차례 정도 집합교육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법 제도와 관련해서 이제 상담 안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의 어떤 센터 또 이제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수가 아까 2,700여 개라고 했잖아요. 작년도 기준이고 올해는 상당히 더 늘었겠죠. 근데 대부분의 지금 사업자들이 중소 영세한 스타트업 뭐 이런 사업자들인데,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위치정보법에 대한 이해가 인식이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정보법에 비해서 위치정보에 대한 인식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법 제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설명하고 상담 안내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긴급구조에서 아까 전에 그 위치정보가 활용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사회가 2012년도에 오원천 사건이 있었고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이런 중대한 사건 사고들이 막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함에 따라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겠다라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 방통위도 긴급구조에 관한 위치정보 법 제도도 담당하고 있으니 그 위치정보에 대한 품질을 측정해서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이동통신사가 아까 전에 구조 대상자의 위치 정보를 측정한다고 했잖아요.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동통신사의 어떤 위치 정보 측의 기술에 대한 투자와 품질 향상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품질을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위치 정보 품질을 측정을 어떻게 하냐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 긴급구조 상황에 비추어서 거의 유사한 체계로 지금 환경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GPS, 와이파이 기지국 아까 측의 기술별로 이렇게 긴급구조기관한테 제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측의 기술별로 지금 오차 범위를 보면 GPS가 11m, 와이파이 20m, 기지국 더 멀죠, 52m. 사실 11m 정도야 우리 눈에 그냥 보여요, 수평이면. 근데 문제는 건물 내에 있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어느 층인지 몰라요, 잘. 그래서 어떤 건물 내에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어떤 경찰, 소방 인력들이 투입돼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한 아직까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긴급구조에 활용하고 있는 위치 정보의 품질은 계속 점차 좋아지고 있다. 그러한 수직 측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어떤 방안을 좀 생각해 볼 계획입니다. 이를테면은 지금 요즘에는 복합 측의라고 해서 실내 위치 기반도 이제 이를테면은 와이파이라든지 비콘을 통해서 측의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의 상황을 보고 그런 것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위치정보 산업을 위해서 활성화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 우수한 사업 모델을 보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금이 부족하거나 인력이 없거나, 그래서 실제 서비스까지 개발 인력이 없거나 실제 서비스까지 상용화되지 않는 그런 사업자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부터
그러한 우수 아이디어를 가진, 약간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해서 그런 우수한 사업자들을 선정하고 그 사업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허 출원이라든지 비즈니스 네트워킹 또는 투자 유치, 뭐 해외 박람회에 참가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화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 위치정보 그 공모전을 통해서 이제 배출한 기업 중에 하나가 뭐 들으면 아실 것 같아요. 이제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이 과거에 2014년인가 뭐 그때 저희 공모전에서 이제 선정이 됐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 선정이 돼서 여러 가지 사업화 지원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해 가고 있다. 지금 현재도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이제 그 선정돼서 사업화 지원한 그 사업자들의 어떤 실적을 추이를 지켜보면 점차 성장해 가는 것을 저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실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나 뭐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사업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그 인프라 안에서 사업 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위치정보 산업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각종 어떤 경영이라든지 뭐 기술, 법제도 여러 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텐데 스타트업들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자금 부족한 게 가장 크니까요. 그래서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이제 온오프라인으로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지금 최근 3년 동안 저희 그 공모전을 통해서 대상 받은 그런 서비스 유형들을 조금 이렇게 나열해 봤는데요. 저희가 공모전을 통해서 사업 계획서를 받아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에 대해서. 근데 그 저희가 심사를 할 때 보면은 향후에 이를테면은 기존 서비스와의 어떤 차별성도 뭐 중요하고 아니면 수요자가 얼마나 이걸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각종 상황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그런 사업자들입니다. 이런 사업자들한테는 저희 뭐 사실 뭐 저희 방통위원장 상뿐만 아니라 뭐 이제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런 상금, 그 사업화 지원, 여러 가지 혜택,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위치정보 사업자 이제 실태 점검을 하는데 이게 법률상 의무입니다. 저희가 위치정보 사업자는 1년마다 해야 되고요.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그래도 위치정보 보호 조치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경년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수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매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마다 하는 사업자 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 1200개에 달했어요. 120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너네가 위치정보법을 얼마만큼 준수하고 있는지를 다 제출받아서 다 일일이 다 확인하고 만약에 안 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실제 현장 실사까지 나가가지고 확인까지 합니다. 이 엄청난 1년의 기간 동안 엄청난 소모적인 어떤 일일 수가 있는데요. 그 위치 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는 규제기관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큰 사업자들도 법 위반으로 걸렸어요. 구글, 애플 같은. 위치 정보에 대한 인식이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사업자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여전히 좀 안 지켜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혹시 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뭐 마지막입니다. 저희 방통위에서는 계속해서 저희 산업이 활성화됨과 동시에 어떤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법제도를 계속해서 이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어떤 긴급구조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고 유관기관, 즉 경찰청, 소방청 이런 유관기관들과의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조금 더 이제 확보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저희가 이제 그런 보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관련 예산도 증액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과 보호와 이용이 적절히 조화되게 균형 있게 추구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저희 노력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